서울의 심장부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VVIP 경매장은 부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부신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오래된 돈에서나 맡을 수 있는 특유의 오만함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곳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자신의 지위와 안목을 과시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사교의 최전선이었다. 그 화려한 군중 속에서 강유라는 섬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처럼 앳되어 보였다. 값비싼 장신구 대신 심플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림에 떨어진 작은 잉크 방울처럼 이질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경멸의 눈빛으로 힐끔거렸다. 하지만 유라의 고요한 표정 뒤에는 날카로운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경매장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은밀한 권력의 역학 관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충직한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서 외부의 불필요한 접근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경매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태화그룹의 최진환 회장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꼿꼿했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찬사를 쏟아냈다. 최 회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의 눈은 경매장을 훑다가 한 지점에서 경멸적으로 멈췄다. 바로 강유라였다. 최진화는 유라를 보자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강유라의 아버지와 오랜 라이벌 관계였고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딸이 그 거대한 그룹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강유라는 운 좋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했다. 그는 유라를 향해 노골적인 조롱의 미소를 보내며 자신의 지정석인 가장 앞자리에 거만하게 앉았다.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명 화가의 그림, 희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왕실에서 사용했다는 은식기 세트 등이 차례로 등장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되었다.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 소리가 경매장을 채웠고 최진환 회장은 몇 번의 호가 경쟁 끝에 수십억 원짜리 그림을 손에 넣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그는 그림을 낙찰받은 후 보란듯이 유라 쪽을 쳐다보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유라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그저 무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몇 시간의 열띤 경쟁이 지나고 경매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경매사가 다소 멋쩍은 표정으로 다음 경매품을 소개했다. 다음은 출처가 불분명한 고려청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않아 시작가는 아주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은 누가 봐도 폐품에 가까운 도자기 하나였다. 표면의 유약은 대부분 벗겨져 본래의 색을 잃었고 목 부분에는 금이가 있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형태 또한 투박하여
고려 청자 특유의 우아한 곡선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매장 곳곳에서 실망과 조롱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런 쓰레기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랜드 밀레니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군. 최진환 회장 역시 어처구니 없다는 듯 퍼수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유라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볼품없는 폐품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 도자기는 희미하지만 끈질긴 푸른빛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응축된 한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렬한 염원이었다. 유라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도자기 안에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다. 시작가 10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맥 빠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모두가 빨리 이 창피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눈치였다. 정적이 흐르던 그때 유라가 조용히 자신의 번호판을 들어 올렸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젊고 경험 없는 회장이 마침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진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하하, 역시 아우라 그룹의 안목은 남다르군. 저런 고철덩어리에 돈을 쓰겠다니 정말 대단해. 그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그러나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무대 위의 도자기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진화는 유라를 더욱 망신시킬 생각으로 장난스럽게 자신의 번호판을 들었다. 2000만. 그의 행동에 경매장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는 유라를 향해 어디 애송이의 배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지만 유라는 그에게 고개를 저어 보이며 다시 번호판을 들었다. 3000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최진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유라가 금방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기가 발동한 그는 가격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다. 5000만. 1억. 유라의 응수는 간결하고 빨랐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두 거대 그룹의 수장 사이에 자존심 대결로 번지고 있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저 폐품에 1억 이상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린 계집애에게 밀린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1억 5천, 그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이제 경매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유라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도자기가 발산하는 푸른 기운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망설임 없이 번호판을 들었다. 2억. 그 순간 최진환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3억. 그러나 유라는 마치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즉시 받아쳤다. 5억. 그 액수가 나오자 최진환은 물론 경매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저 깨진 도자기의 5억이라니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최진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국 번호판을 내려놓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미친 계집애, 마음대로 해라. 그 돈으로 쓰레기를 사서 잘 간직하도록 해. 그의 패배 선언에 경매사가 황급히 망치를 두드렸다. 5억 아우라그룹 강유라 회장님께 낙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최진환의 조롱에 넘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유라의 얼굴에는 후회나 당혹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매가 끝나자마자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돌아섰다. 김 비서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5억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유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김 비서,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라가 경매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최진환의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모든 관심은 곧 그녀의 손에 들어올 낡고 깨진 도자기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저 볼품없는 도자기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며 그 폭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 강유라의 개인 집무실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역이었다. 이곳은 화려한 장식 대신 기능성과 보안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특수 유리로 된 거대한 수장고였고 그 안에는 그녀가 수집한 귀한 고미술품들이 최적의 온도와 습도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중앙에는 첨단 분석 장비들이 설치된 거대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공기는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미세한 먼지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경매장의 혼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김 비서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경매에서 낙찰받은 도자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최첨단 장비들 사이에 놓인 금가고 빛바랜 도자기의 모습은 극도로 이질적이었다. 김 비서는 여전히 이 도자기에 5억이라는 거금이 쓰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로 이 물건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는 회장님의 판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라는 대답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자신의 손을 닦으며 도자기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경매장에서와는 달리 깊고 진지한 빛을 띠고 있었다. 김 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허름한 모습 뒤에 가장 위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녀는 작업용 의자에 앉아 특수 조명을 켰다. 은은한 백색광이 도자기 표면의 상처와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유라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도자기의 표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정신을 손끝에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능력을 사용하는 의식이었다. 사물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 즉 아우라를 읽어내는 능력. 그녀의 손길이 닿은 차갑고 거친 도자기의 표면에서 점차 희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미세한 고동이었다. 김 비서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전에도 몇 번 유라가 이런 식으로 아무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물건에서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경외감을 느끼곤 했다. 유라의 표정은 점점 더 깊은 명상에 잠기는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의식이 도자기의 깊은 곳으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순간 유라의 눈앞에서 집무실의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이미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어둡고 축축한 어느 도예가의 작업장이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 도공이 땀을 흘리며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고 작업장 밖에서는 일본 순사들의 군화 소리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정교하게 흙을 빚어내고 있었다. 유라는 마치 유령처럼 그 공간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공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자신의 감정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도공은 방금 완성한 투박한 모양의 도자기 안쪽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은밀한 작업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한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작은 공간 안에 밀어넣었다.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조국의 영혼이여, 부디 이 안에 잠들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그의 간절한 기도가 유라의 뇌리에 직접적인 음성처럼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작업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숨겼다는 혐의로 도공을 끌어내려 했다. 도공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갓 완성된 도자기를 감아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그의 절규가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순사들의 무자비한 폭행 속에서 도공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도자기를 향해 있었다. 유라는 짧은 비명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겪은 생생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김비서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합니다. 유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르며 여전히 충격으로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를 붙잡았다. 이제 그녀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애국자의 목숨과 맞바꾼 역사의 증거물이자 되찾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 김 비서, 이 도자기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조국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방금 본 기억을 더듬어 도자기의 특정 부분을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부분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유라는 작업대에서 가장 정밀한 도구 몇 가지를 골랐다. 그녀는 도공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특정 지점들을 아주 미세한 힘의 차이를 두어 순서대로 누르자 달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도자기 내부의 한 조각이 분리되었다. 김 비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겉에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분리된 공간 안에는 기름종이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두루마리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유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한지였다. 그 위에는 평범한 그림이나 글씨 대신 알아보기 힘든 기호와 암호로 가득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복잡한 기호들은 특정 산맥과 강줄기를 나타내는 듯했고 몇몇 지점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 지도임이 분명했다. 김 비서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지도와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이것은 대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유라는 지도를 향한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하게 말했다. 최진환 회장이 그토록 찾던 청자의 진짜 정체일 거예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것이 본체였던 거죠. 최 회장의 조상, 그리고 태화그룹이 일제에 부역하며 약탈하고 숨겨둔 우리 문화재의 위치가 담긴 지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말에 김 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낡은 도자기는 5억이 아니라 수천억,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제국인 태화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마침내 강유라가 왜 그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폐품 같은 도자기를 손에 넣으려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는 유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해안에 감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라는 암호 지도를 조심스럽게 다시 말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최진환 회장은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죠. 우리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강유라가 폐품 같은 도자기를 5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세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과 온라인 뉴스 포털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아우라 그룹 젊은 총수의 이해할 수 없는 5억 원짜리 실수, 경영 능력의 부재인가, 철없는 치기인가.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연소 여성 총수인 강유라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태화그룹의 최진환 회장이 있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대인배인 양 유라를 감싸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녀를 조롱했다. 젊은 사람이 의욕이 넘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이번 경험이 강 회장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만 한 자식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네요. 그의 위선적인 말들은 대중에게 강유라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그녀를 향한 비웃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하지만 최진환의 이런 여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의 개인 집무실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고미술 감정사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는 최 회장이 경매에서 놓친 문제에 그 도자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감정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최진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뭔데 이리 호들갑이야? 그깟 쓰레기 하나 때문에. 그러나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경매장에서 찍힌 도자기 사진과 함께 그것이 전설로만 전해지던 해방의 청자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방의 청자. 그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최진환의 조부, 즉 일제에 부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던 친일파 최병덕이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빼앗으려다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최 씨 가문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가문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의 위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럴 수가. 최진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경매장에서 강유라를 조롱하며 그 도자기를 그녀의 손에 넘겨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이 이제 막 20살을 넘긴 애송이 계집애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으악!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값비싼 서류와 크리스탈 문진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값비싼 보물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이 낳은 처참한 패배에 대한, 그리고 감히 자신을 능욕한 강유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였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감정사를 노려보았다. 이 무능한 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감정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한참 동안 폭풍처럼 날뛰던 최진환은 마침내 거친 숨을 고르며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도자기를 되찾아와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정중함을 가장한 압박이었다. 그는 그룹의 법무팀장이자 자신의 신복인 한 변호사를 아우라 그룹으로 보냈다. 한 변호사는 오만한 태도로 유라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강 회장님, 최진원 회장님께서 강 회장님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도자기를 우리 태화그룹에 10억 원에 넘기시지요. 회장님의 체면도 살리고 5억 원의 이익도 얻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의 말에는 젊은 총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함께 제안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유라는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회장님의 관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서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유라의 단호하고 차분한 거절에 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라가 겁을 먹고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압도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몇 마디 더 위협적인 말을 던지려 했지만 유라의 고요한 카리스마 앞에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직감하며 굴욕적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보고를 받은 최진환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감히 이 최진환의 제안을 거절해? 그는 이제 유화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사용하여 아우라 그룹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을 향한 태화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태화는 거래은행들을 압박하여 아우라 그룹의 신규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아우라 그룹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이는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태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우라 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내가기 시작했으며 오랜 기간 협력해온 부품 공급업체들을 협박하여 아우라와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아우라 그룹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중단되었고 회사 내부는 불안감과 동요로 술렁였다. 그날 밤 아우라 그룹의 비상대책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임원들은 모두 패배감과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다. 거대한 태화그룹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도 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비서와 단둘이 남아 거대한 스크린에 뜬 태화그룹의 방대한 조직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태화그룹의 계열사, 재무구조, 인맥 네트워크 등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김 비서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태화의 공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셉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유라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숨겨진 종양을 찾아내듯 거대해 보이는 태화그룹의 구조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스크린을 응시하던 유라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태화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인수한 건설 자회사 태화건설의 정보였다. 김 비서, 모든 거대한 제국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과 날카로운 반격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유라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태화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은 아우라그룹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회사의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활기 넘치던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 찼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이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지켜온 임원들 사이에서도 강유라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모든 위기가 유라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결정, 즉 쓸모없는 도자기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위기의 정점은 긴급 이사회 소집으로 나타났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 강유라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불신, 그리고 약간의 경멸마저 섞여 있었다. 마치 경험 없는 선장이 이끄는 배에 올라탄 선원들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선장을 심판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유라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포문을 연 것은 한상진 이사였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 유라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회장님,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화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수년간 공들여온 해외 프로젝트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의 그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날선 비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유라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다. 바로 그때 한상진 이사가 교활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진환 회장은 여전히 그 도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에게 도자기를 넘기고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아우라 그룹이 살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원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유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상진 이사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그의 눈빛에 스치는 교활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회사 내부 정보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태화 측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상진 이사가 태화의 공격 패턴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순간 유라는 직감했다. 내부의 배신자는 바로 그라는 것을. 한상진은 유라가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침몰하고 맙니다. 저 젊은 회장의 고집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유라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대하며 이사회 차원에서 그 도자기를 매각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선동에 동요하던 이사들 몇몇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유라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유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한상진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이사님, 이사님의 충정 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유라는 회의실 스크린에 태화그룹의 공격 데이터를 띄웠다. 보십시오. 태화의 공격은 단순히 도자기를 되찾기 위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핵심 기술과 해외 시장 진출을 막고 최종적으로는 아우라 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고 도자기를 넘긴다면 그들은 잠시 물러나는 척하다가 더 큰 공격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겁니다. 최진환 회장은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목을 벨 칼이 필요하죠. 제가 산 그 도자기는 바로 그 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손에 쥔 유일한 무기를 적에게 넘겨주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한상진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유라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격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억지 논리를 펴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유라의 카리스마와 명확한 상황 판단에 다른 이사들은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다. 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저는 이미 태화의 약점을 파고들 반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사님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사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비장한 제안에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결국 가장 연장자인 박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선대 회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딱 일주일만 회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상진 이사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사회는 불안한 휴전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상진은 자신의 차 안에서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 계집애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더군. 그 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녀의 반격 계획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 주십시오. 한상진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음흉하게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상대로 한상진 이사가 배신자였어요. 회의 내내 그의 눈빛과 말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 물증이 없으니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한상진 이사의 모든 것을 감시하세요. 그의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사적인 만남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유라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적들의 눈처럼 느껴졌다. 외부의 거대한 적과 내부의 교활한 배신자. 그녀는 이제 안팎으로 포위된 채 홀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태화그룹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강유라의 반격 계획. 그 첫 단계는 암호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고미술계와 암호 해독 분야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진 박민준 선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은둔하며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해온 인물로 돈이나 권력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를 만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유라는 선대 회장이 남긴 인맥을 총동원하여 간신히 그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약속 당일 유라는 김 비서와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박민준 선생의 고택 묵향제, 목샹자이로 향했다. 고층 빌딩 숲을 벗어나자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졌고 그 끝에 수백 년 된 소나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함께 묵직한 학문의 향기가 감돌았다. 속세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유라는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 비서는 차에서 조심스럽게 도자기가 담긴 상자를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이 대청마루에서 잠시 기다리자 안쪽에서 마른 체구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이 그의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롭고 형형했다. 그가 바로 박민준 선생이었다. 그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기에 어떤 거물인 줄 알았더니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애송이로군. 요즘은 돈만 많으면 이런 나이에도 회장을 하는 모양이지? 그의 첫마디는 가시 돋친 독설이었다. 그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미술품을 장난감처럼 수집하는 것을 경멸했다. 그의 눈에 강유라는 그저 그런 철부지 부자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김 비서가 발끈하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라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어린 것은 사실이나 역사와 문화재를 향한 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박민준 선생은 코웃음을 쳤다. 마음의 무게?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용건이 뭔가? 내 시간은 그리 한가하지 않네. 그의 쌀쌀맞은 태도에도 유라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김 비서가 들고 온 상자를 직접 받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선생님께 감히 가르침을 청하고자 가져온 물건이 있습니다. 부디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러나 박민주는 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유라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 고려 청자의 비색, 뱃석, 이 왜 시대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지 아는가? 상감 기법에 쓰이는 흙의 배합 비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만이 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다. 그는 유라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대로 망신을 주고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막힘없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시대별 유약의 성분 차이와 가마의 소성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선생님, 특히 12세기 중반의 청자는 철분 함량이.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 주제를 연구해온 학자처럼 해박한 지식을 풀어놓았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사회상과 도공들의 철학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박민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경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흥미와 놀라움이 서렸다. 한참 동안 유라의 설명을 듣고 있던 박민준은 마침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앞에 놓인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알겠다. 그만하면 됐다. 상자를 열어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도자기를 꺼냈다. 금가고 빛바랜 도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자 박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여졌다. 이것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자기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도자기의 표면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전설로만 전해지던 해방의 청자가 정말로 존재했단 말인가. 그는 도자기를 끌어안을 듯이 매달려 중얼거렸다. 그는 도자기의 형태와 유약의 흔적, 그리고 바닥의 낙관을 통해 이것이 진품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평생을 찾아 헤맸던 전설을 마주한 고고학자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유라는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그 도자기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기억을 토대로 도자기에 숨겨진 공간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드러나고 그 안에 암호지도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라와 도자기를 번갈아 보며 경외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유라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유물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함께 대청마루에 지도를 펼쳐놓았다. 박민준 선생은 지도를 보자마자 그 암호 체계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했던 군사 암호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고서들을 잔뜩 가져와 지도와 대조하며 암호 해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작업이 이어졌다. 유라는 자신의 직관과 기억의 파편들로 실마리를 제공했고 박민주는 자신의 해박한 역사 지식과 암호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풀어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지도는 경기도 외곽의 한 폐광산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의 여백에는 빼곡하게 적힌 물품 목록이 있었다. 신라시대의 금관,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조선 왕실의 어보와 고서화들. 목록에 적힌 것들은 모두 일제에 의해 약탈당했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국보급 문화재들이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는 최진환의 조부, 최병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민준 선생은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럴 수가, 민족의 혼을 팔아먹은 매국노 놈이
우리의 보물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지도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유라를 비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젊은 회장,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네나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닐세.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성스러운 전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유라와 박민준, 세대를 초월한 두 사람의 강력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유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그 안에 태화그룹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사회를 설득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그녀는 박민준 선생, 그리고 김비서와 함께 아우라 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전략실에 모였다. 이곳은 외부의 어떤 도청이나 해킹도 불가능한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곳으로 선대 회장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공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화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박민준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최진원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네. 그의 조부 최병덕이 그러했듯이 말이야. 그들은 곧 도자기를 되찾기 위해 더욱 거칠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걸세. 물리적인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네. 그의 경고에 전략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라는 스크린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띄웠다. 첫째는 교란 작전입니다. 최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간을 벌고 그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역이용 작전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배신자를 이용해 태화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잘 짜인 체스판의 포석과도 같았다. 김비서와 박민준 선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설명을 기다렸다. 교란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유라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미술계의 한 유력 인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실수인 척 정보를 흘렸다. 아우라 그룹이 소유한 문제의 도자기를 부산에 있는 극비 수장고로 옮겨 해외 감정사에게 진품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 유력 인사는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지만 미술계의 정보통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유라는 그가 이 정보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로로든 최진환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틀 뒤 최진환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해당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강유라가 자신의 공격을 피해 보물을 숨기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부산으로 급파하여 도자기를 탈취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최진환의 핵심 전력 일부가 의미 없는 유령을 쫓아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에 있는 유라는 본격적인 두 번째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작전의 핵심은 배신자인 한상진 이사를 완벽하게 속이는 것이었다. 유라는 일부러 자신의 집무실 보안 시스템에 허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김 비서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마치 중대한 비밀 작전을 논의하는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누리바이오라는 유망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자료를 펼쳐놓았다. 그녀는 일부러 절박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화의 자금 압박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이것뿐이야. 누리 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 기술에 아우라의 미래를 걸어야 해. 김 비서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능숙하게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직 임상 3상 결과도 나오지 않은 기술에 그룹의 명운을 걸다니요.
유라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어. 성공만 한다면 단숨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어. 이 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돼. 극비리의 누리 바이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네. 그들의 대화는 한상진이 설치해 놓았을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그의 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대화를 엿들은 한상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유라가 마침내 궁지에 몰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아우라 그룹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최진환 회장에게 확실한 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태화 측의 신복에게 연락하여 이 특급 정보를 전달했다. 강유라가 누리바이오에 올인할 생각이다. 우리가 먼저 이 회사를 인수하면 아우라는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보고를 받은 최진환은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는 강유라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유망한 바이오 기술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누리바이오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내부 정보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누리바이오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유망 기업이었다. 최진화는 즉시 태화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누리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지시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태화그룹은 누리바이오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 작은 바이오 기업에 쏠렸다. 태화는 아우라 그룹이 끼어들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설득했다. 며칠 만에 태화그룹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누리바이오의 경영권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최진화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한상진은 달콤한 보상을 꿈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라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터져 나왔다. 태화그룹이 누리바이오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아침 한 유력 경제지의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단독 기사가 실렸다. 누리바이오 임상 3상 데이터 조작 의혹, 치명적 부작용 은폐 정황 포착.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누리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신약이 임상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조작을 입증하는 내부 데이터와 연구원의 양심선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유라가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진행해온 기업 실사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누리바이오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함정으로 이용하기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이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누리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태화그룹은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가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이것은 태화그룹 창사 이래 최악의 금융 손실이었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고 최진환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분노를 터뜨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온몸을 차갑고 섬뜩한 한기가 감쌌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어수룩한 애송이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무서운 전략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조 원의 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태화그룹의 상황은 처참했다. 최진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 그의 자존심과 제국은 강유라라는 젊은 여성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주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그의 이성은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짐승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나다.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듯 차갑고 건조했다. 강유라의 펜트하우스를 급습해 어떻게 해서든 그 도자기를 빼앗아와 강유라 그 계집애도 함께 저항하는 놈들은 누구든 상관없으니 전부 처리해버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교사였다. 최진화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유라의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섬광처럼 번쩍였다. 유라는 서재에서 박민준 선생이 보내온 암호지도 추가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화그룹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긴 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최진환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김 비서는 평소와 달리 예민한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궂은 날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 모니터가 아주 짧은 순간 노이즈가 끼며 깜빡거렸다.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무언가 이상합니다. 잠시 서재 안쪽에 안전실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군말 없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김 비서의 판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녀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다. 펑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그들을 덮쳤다. 비상전력으로 최소한의 조명이 켜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이방인들은 성역 안으로 침입해 있었다. 거실 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좀도둑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소리를 죽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발소리였다.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쓴 괴한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각종 침투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도자기 그리고 강유라. 괴한들이 서재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김 비서가 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유라를 발견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 얌전히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간절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물론 그 예쁜 도자기도 함께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 2명이 유라를 향해 다가왔다. 유라는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 김 비서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던지고 답답한 정장 상의를 벗어 던졌다. 드러난 그의 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잘 단련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전사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한 마리의 굶주린 맹수였다.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안을 울렸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유라에게 다가오던 괴한 두 명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무용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효율적이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괴한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두고 김 비서에게 동시에 덤벼들었다. 좁은 서재 안에서 생사를 건 격투가 벌어졌다. 김 비서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서재 안의 모든 지형지물을 무기처럼 활용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이용해 적을 가격하고 묵직한 책을 방패 삼아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격투 스타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이 인체의 급소를 노리는 극도로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냥 보호받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책상 밑에 설치된 비상 버튼을 눌렀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외부 통로가 강철 셔터로 폐쇄되고 아우라 그룹의 최정예 사설 보안팀에게 최고 등급의 비상경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다. 격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김 비서는 몇 명의 괴한들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가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숨은 거칠어졌다. 괴한들의 리더는 부하들이 고전하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섰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김 비서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김 비서는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반격했지만 체력이 소진된 탓에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유라가 행동했다. 그녀는 벽에 장식되어 있던 묵직한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고 김 비서와 싸우고 있던 리더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악!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고 김 비서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리더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의 목에 칼날을 들이댔다. 살아남은 나머지 괴한들은 리더가 제압당하자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완전 무장한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남아있는 괴한들을 모두 제압했다. 난장판이 된 서재 안 김 비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강유라의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값비싼 가구들의 파편과 쓰러진 괴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상처 하나 없이 고고하게 서 있는 청자 화병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마침내 피를 보고야 말았다. 강유라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만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동이 트자마자 수많은 경찰차와 방송사 취재 차량들이 건물을 개미떼처럼 둘러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우라 그룹 회장의 자택에 무장 괴한이 침입했다는 소식은 전날 밤 태화 그룹이 입은 막대한 금융 손실 소식에 이어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사건 현장인 펜트하우스 내부는 처참했다. 값비싼 가구들은 부서지고 깨져 난장판을 이루었고 벽과 바닥에는 치열했던 격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경찰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유라는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나 불안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기회였다. 김 비서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옆구리에 응급처치를 받은 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심을 잃지 않았다. 경찰 고위 간부가 유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체포된 괴한들은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 해결사 조직의 일원입니다.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유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증거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괴한들의 리더가 떨어뜨린 만년필 형태의 소형 녹음기였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경찰 간부의 눈이 커졌다. 녹음기에는 최진환 회장이 괴한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다. 그의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 도자기를 탈취하고 자신을 납치하라는 명령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교사의 증거였다. 최진환이 보낸 괴물들은 역으로 최진환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유라는 경찰에게 녹음기 원본을 넘기는 대신 복사본을 제출했다. 원본은 그녀의 마지막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조각을 손에 쥐었다. 암호지도, 박민준 선생의 증언, 그리고 최진환의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기까지. 이제 반격의 무대는 어두운 밀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밝은 광장이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아우라 그룹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해방의 청자와 태화그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은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모두가 직감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폭로의 서막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이 예고된 아우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특종을 예감한 기자들의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약속된 시간,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만이 밝게 빛났다. 잠시 후 강유라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박민준 선생이 굳은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다. 대한민국 고미술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의 등장은 기자회견의 무게감을 더욱 실어주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죽처럼 동시에 터져나왔다.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서두 없이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한 점의 도자기로 시작된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경매장에서 낙찰받았던 그 볼품없는 도자기의 사진이 나타났다.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근거렸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도자기를 5억 원이라는 거액에 산 것을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자기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박민준 선생과 함께 도자기의 비밀 공간을 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숨겨진 공간에서 암호 지도가 나타나는 순간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박민준 선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지도는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군사암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친일파 최병덕이 이 땅에서 약탈하고 숨겨둔 우리 민족의 국보급 문화재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암호지도 원본과 함께 해독된 문화재 목록이 나타났다. 신라 금관, 고려 나전 칠기. 교과서에서나 보던 국보들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기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 유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재 약탈의 중심에는 태화그룹의 전신 최병덕 상회가 있었습니다. 태화그룹은 민족의 피와 눈물을 팔아 쌓아 올린 부의 제국입니다. 그녀는 최 씨 가문이 대대로 어떻게 친일 행각을 벌이고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은폐해 왔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렬한 고발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방송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긴급 뉴스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유라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역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화그룹의 최진환 회장은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저를 상대로 온갖 불법적인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그녀는 태화그룹이 아우라그룹을 공격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하나의 파일을 재생했다. 강유라, 그 계집애도 함께. 저항하는 놈들은 누구든 상관없으니 전부 처리해버려. 최진환 회장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어젯밤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습격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였다. 모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진실은 숨막힐 듯이 선명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져 나왔다. 강유라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화그룹 자신의 집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최진원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한 젊은 여성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강유라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심장부에 터진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직 하나의 이름, 태화그룹과 최진환으로 도배되었다. 친일 행각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의 추악한 역사, 국보급 문화재 약탈, 그리고 살인 교사에 이르는 범죄 혐의까지. 태화그룹은 순식간에 존경받는 대기업에서 민족의 반역자,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추락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태화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와 최진환의 구속을 외치며 거센 시위를 벌였다. 여론의 철퇴는 즉각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개장과 동시에 태화그룹 계열사의 모든 주식은 거래 하한가로 직행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고 주가는 그야말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펀드를 회수했고 거래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거대한 공룡처럼 군림하던 태화그룹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태화그룹 본사와 최진환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박스에 담아내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빌딩은 이제 거대한 범죄의 소굴처럼 보였다. 최진환의 시대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법의 그물은 내부의 배신자도 놓치지 않았다. 강유라의 정보를 태화 측에 넘기며 부역했던 한상진 이사는 사태가 터지자마자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공항 출국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그는 비굴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고립되었다.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제국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그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곧 검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닥칠 것이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그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강유라에게 마지막으로 단둘이 만날 것을 요구했다. 장소는 바로 이 몰락한 제국의 심장, 자신의 회장실이었다. 유라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유라가 태화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유령의 도시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최진환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최진환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한 늙은 늑대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유라를 보자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어린 계집애가. 유라는 그의 발악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거대한 집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방은 참 넓군요. 하지만 이 넓은 공간 어디에도 당신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앉아있던 그 의자, 당신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조상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서 훔쳐낸 것들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을 뿐입니다. 최진환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닥쳐라, 힘이 곧 정이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룩했어.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그의 억지 논리에 유라는 희미한 조소를 보냈다. 힘이요?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군림하는 폭력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정당하게 무언가를 성취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저 선대가 남긴 도둑질의 유산을 물려받아 더 큰 도둑질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기생충이었어요.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진환이 평생을 지탱해온 오만한 세계관을 무참히 파괴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나를 파멸시킨 것은 내가 아닙니다. 최 회장님. 유라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을 파멸시킨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탐욕, 세상을 얕보는 당신의 오만함,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당신의 비겁함이 바로 당신의 심장을 찌른 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진환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환 씨,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최진환이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의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만했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역사의 죄수가 되어 사라져갔다. 강유라가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검찰과 특별조사위원회는 박민준 선생의 안내에 따라 암호 지도가 가리키는 경기도의 폐광산으로 향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갱도의 입구가 열리는 순간 역사의 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단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 모두는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일제에 의해 약탈당했던 수백 점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지난 100년의 세월을 견디며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신라의 금관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황금빛을 잃지 않았고 고려 청자는 빛이 새게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광경은 단순한 유물의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되찾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전국의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역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화그룹과 최씨 가문을 향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몇 달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돌아온 민족의 혼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시회의 주인공은 당연히 되찾은 문화재들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해방의 청자가 고고한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금이 가고 빛이 바랜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도자기를 폐품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증인이자 불의에 맞선 용기의 상징이었다. 개막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강유라가 서 있었다. 한때 철없는 애송이라 비웃음당했던 그녀는 이제 시대를 바꾼 젊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늙은 도공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깊은 울림을 주며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국민적인 경의의 표시였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진환 회장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태화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 문화재 복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만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우라그룹은 강유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경영 능력과 애국적인 행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녀를 불신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이나 성별로 평가받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녀의 능력과 비전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김 비서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아우라 그룹의 신설된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자리는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위치였다. 유라는 그에게 단순한 비서 이상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그의 충성심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 위에 세워졌다. 박민준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어 되찾은 문화재들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유라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강유라는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재 가장 좋은 곳에 전시된 해방의 청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을 품은 무기가 아니었다. 모든 소임을 다하고 평화롭게 잠든 역사의 증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자기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으로 느껴졌던 100년 전 도공의 슬픔과 분노는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다. 마치 마침내 안식을 찾은 영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처럼. 한때 세상이 폐품이라 손가락질했던 작은 도자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기업의 운명을,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강유라는 이 모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었던 그 운명적인 경매장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가치는 남들의 평가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